20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낡은 하숙집에서 생계를 위해 고민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실업률은 40%에 달했으며 그의 상황은 도시 빈민층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철학서적과 빈 그릇이 놓인 방은 그의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박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위대한 인물은 범죄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이 사상은 나폴레옹의 전쟁 범죄를 용인하는 당시 유럽의 풍조와 연결됩니다. 그의 수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으며 이는 니체의 초인 사상보다 20년 앞선 주장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탐사하는 라스콜리니코프. 당시 러시아의 사채 이자율은 연 300%에 달해 빈민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미자베타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1860년대 러시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개념이 부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범죄의 구체적 동기를 형성합니다. 1655년 7월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로 알료나를 살해하고 목격자 리자베타까지 죽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강력범죄 중 23%가 금전 문제와 관련되었습니다. 피투성이 방의 모습은 도스토옙스키가 크림 전쟁에서 본 전장의 참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범죄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심한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립니다. 현대 정신의학은 이를 범죄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도덕적 광기로 치부되었죠. 손을 씻는 강박적 행동은 죄의식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경찰 수사관 포르피리는 범인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 경찰은 프랑스계 추리기법을 도입해 범죄 수사율을 35%까지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고양이와 쥐식 신문은 현대 프로파일링 기법의 초기 형태로 무죄 추정 원칙이 어떤 시대의 수사 한계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매춘부 소녀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신의 용서를 설파합니다. 당시 러시아 매춘부의 68%가 경제적 궁핍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으며 성경은 그녀에게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이 장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영 시절 본 종교적 구원의 체험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바 강변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할지 망설입니다. 1866년 러시아 형법은 살인범에게 15년 시베리아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그의 갈등은 하트의 형벌 이론에서 논하는 공리주의적 처벌과 도덕적 책임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작품의 핵심 주제를 압축합니다. 재판 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19세기 러시아 유형수의 43%가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영하 50도의 추위가 주요 사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트가 주장한 형벌의 사회 보호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작품은 범죄가 정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트의 형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라스콜리니코프의 사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1세기 현재도 형법학계는 이 작품을 범죄 심리학의 고전으로 연구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